네, 정문문입니다. 정치에게 길을 묻다. 오늘은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예. 저희가 한 달 반쯤 됐는데요. 고성국 TV. 제일 많은 댓글 중에 하나가 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를 안 모시냐. 별로 안 가까운 것 같아요. 그 대한애국당의 당원들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 댓글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어떤 분들이 당원이시길래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파 정당에서 네. 한 번도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분이 95%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10만 당원의 책임 당원이 한 15,000 되는데 네. 급속도로 지금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당한 지 한 7개월 되는데 네. 이 워낙 1년 전부터 태극기를 들었던 분들이 와서 네. 이념적인 어떤 정립이 확실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고 또 거기에 대한 뭐 분노, 또 그 분노하고 거의 뭐 같은 맥으로 가면 열정, 뭐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우파 정당사, 뭐 좌파도 마찬가지지만은 아스팔트 정당이 하나 생겼다. 아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분들의 또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부분에서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네. 저희들이 뭐 중앙 당직자들이라든지 각 시도당의 당직자분들 보면은 각 분야에서 거의 탑에 있었던 분들부터 네. 일반 가정주부 열심히 삶을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있는 분들 네. 전혀 길거리에 태극기를 들고 나온다고 상상을 못하는 분들이 그런 모여 분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입장들이 좀 강합니다. 아하. 예. 이제 생각들이 좀 다르고 이럴 때 그야말로 소신과 철학을 갖고 그걸 조율하는 게 이제 정당의 역할이고 시민단체하고는 좀 다르죠. 아. 이 정당의 역할은 그런 거를 하나의 용광로에 넣어서 조율을 해서 하나의 정강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 과정이라 보시면 되고요. 뭐 회의 같은 데 할 때 이렇게 토론 이런 게 치열합니다. 좌파들만 하는 그런 토론을 우리는 난상 토론을 한다. 이렇게 그래요. 보셔서 예.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와 보시면은 이런 정당도 있구나. 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뭐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예. 예. 그러면 이게 한국당에서 활동하다가 대한애국당으로 간 분들도 뭐 일부 몇 분 계신다는 뜻이네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정당을 가입 안 한 분들이 95%라는 뜻은 네. 거의 정당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고 네. 그래서 그 어쩌면 더 열정들이 있고 과거에 정당에 대한 약간 기피 현상 혹은 불신 이런 가졌던 분들이 우파 정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파면되는 그 순간에 네. 이분들은 저도 뭐 그런 똑같은 생각이지만은 새로운 지금 보수 정당은 끝났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의 우파 정당, 네. 소위 정말로 국민의 보수 우파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홍준표 자한당 대표가 네. 이제 출당까지 시키는 또 탄핵의 주도 세력이 있던 네. 김무성을 비롯한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완전히 이제는 자한당은 우파 정당으로서 그 개념이 상실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한국당은 더 이상 우파 정당이 아니다. 우리로 봐서는 뭐 한국당은 해체돼야 된다. 해체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이 탄핵 정국에서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네. 또 하나는 탄핵 정국 이후에 문재인 정권, 소위 말하는 저는 문재인 정권 자체를 이 촛불, 소위 걔들이 말하는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다. 그래서 우리 자유 진영에서 봐서는 그거는 촛불 쿠데타에 의한 권력 찬탈 세력이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촛불 혁명이 아니고 혁명의 촛불 쿠데타에 의한 권력 찬탈 세력이다. 그러면은 그 권력 찬탈에 당함을 한 쪽이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 권력 찬탈 세력을 퇴진 운동하는 것은 그것은 정의다. 태극기를 들면은 뭔가 명분과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세력 자체가 권력 찬탈 세력이고 쿠데타 세력이기 때문에 네. 이 문재인 정권을 몰아내는 것은 불의를 몰아내는 거다. 뭐 이렇게 우리 당에서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네. 그것을 분명하게 표방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 태극기 집회에서도 수없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들은
연인은 1,700만 명이 촛불을 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대한민국 국민이 1,700만 명이 든 촛불이 그게 불법적이고 쿠데타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1,700만 명.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나요? 연인은 네. 이게 이 국민들을 이렇게 현혹하는 거예요. 네. 우리 고성국 박사님은 연인원을 붙이잖아요. 네. 저기는 연인은 안 붙여요. 아, 그냥 그런가요? 1,700만 명이 촛불을 들었는데 예. 이 국민들이 다 쿠데타 세력이냐? 네. 제가 어느 방송에서 생방할 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저 시간이 짧아서 말을 못 오늘 좀 얘기하면 네, 말씀하세요. 예. 태극기로 보면은 네. 3천만이 넘어요. 아, 태극기는 연인원 3천만이 넘었다. 아하. 그리고 지금까지의 연인원을 따지면은 네. 대한민국 5천만 정도 될 거예요. 전국에서 지금 계속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 예. 그러면 그 5천만 되는 태극기 들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네. 그럼 너가 혁명이라 생각하면은 너가 혁명이 쿠데타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럼 그 세력들은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네. 그것은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연인원자로 붙이지 않고 1,000만에서 1,700만이라고 하는데 네. 3월 1일 날 기준으로 봐서 이쪽은 500만이 모인 거예요. 아하. 전체적으로 따져서 3월 1일 날 시청 앞 광장하고 촛불하고의 비교는 네. 10분의 1입니다. 촛불이 10분의 1. 그런데 태극기가 10배. 방송을 안 했잖아요. 뭐 모일 때 헤어질 때만 화면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조작이라는 거 아닙니까? 조작을 무엇을 음성을 조작한 게 아니고 시간대를 조작해 가지고 네. 여기는 모이는 시점, 여기는 제일 많은 시점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니까 국민들은 3.1절에 또 3월 10일 날 얼마나 많은 태극기들이 모였고 그 전에도 토요일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토요일마다 혹은 평일 날도 집회를 하는데 네. 그 10만 명 모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방송 하나도 안 해요. 그럼 좌파들은 옆에 우리 태극기 집회, 서울역 태극기 집회 좌파들 100명 모이면은 언론 방송이 다 나와요. 그거 하면은 네. 우리 안 실어주잖아요. 네. 그것은 소위 말하는 민노총의 언노련, PD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이 벌써 방송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정권 자체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네. 저는 문재인 시 좌파 독재 정권이라 이래요. 그게 제가 지금 한 문재인 정권 들어오자마자 한 달 있다가 바로 얘기했는데 지금 정치인이든 어떤 패널이든 와보려면 이제 우리 고 박사님 같은 분들이 네. 앞에 쿠데타 권력 찬탈 세력이라는 얘기를 한마디 아무도 안 합니다. 유일하게 저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두 번째 문재인 씨 좌파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좌파 정권, 문재인 좌파 정권, 문재인 주사파 정권 이 정도는 얘기하는데 독재자를 안 붙여요. 근데 저보고 많은 분들이 아니 뭐 문재인 뭐 독재냐. 그래서 제가 정치학을 전공했잖아요. 아, 예. 독재라는 개념이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권력이라는 권력기관, 지금으로 따지면 국정원, 감사원, 검찰, 경찰, 사법부, 또 이 국세청까지 권력을 장악하고 돈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 그 돈을 포퓰리즘을 막 쓰는 거예요, 그냥. 돈 막 쓴다. 그 돈이라는 건 국가 재정. 국가 재정을 막 쓰고 자기들이 이번에 정권을 딱 잡고 보니까 예산보다 20조가 더 거치는 거예요. 네. 정신이 없어요, 좌파들이. 돈 구경 안 했는 좌파들이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갖다 퍼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MBC, KBS 보다시피 방송 장악한 겁니다. 방송 장악. 명확하게 이거는 방송 찬탈이에요. 방송 장악이었죠. 마지막이 뭐냐. 여기 아니면 이게 이제 독재 정권에 미달되는데 예. 장기 집권 프로젝트예요. 장기 집권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건 독재 정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씨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냥 문재인 좌파 정권이라 하면은 문재인을 대통령 인정하는 건데 저는 문재인 씨라고 붙이는 것은 당신은 개인이다. 그래서 문재인 씨 좌파 독재 정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는 쿠데타 권력 찬탈 세력의 문재인 씨 좌파 독재 정권 이 명분이 우파 국민들한테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태극기에 든 명분이 있고 정의가 네,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지금 좌파가 장기 집권 뭐 전략까지 갖고 있다 그러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언뜻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들이 대통령 후보 전에
네. 그래서 속내를 냈잖아요. 이해찬 전 총리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보수 불태우겠다. 또 후보 뭐 문재인 씨도 그랬어요. 뭐 불태우고 뿌리 뽑아버리겠다. 그다음에 당대표라는 주매가 30년 우리가 집권할 수 있는 모든 실행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곳곳에서 그런 얘기들 해요. 그러면은 이 주사파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청와대, 네. 뭐 저는 뭐 청와대 10사람, 바깥에 10사람, 한 20사람이 주동하고 있다 이래 보는데, 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송 장악을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은 결국 이번에 개헌, 네. 저는 뭐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하는데 이런 개헌 프로젝트를 보면은 이거는 벌써 실행에 들어갔다. 장기 집권 예. 업무 실행에 들어갔다 이래 보는 거죠. 그 청와대 주사파, 밖에 주사파 한 20명이 핵심이다. 뭐 저는 그러면 그래요. 청와대 제가 파악한 바는 주사파의 그 제일 대장은 누굽니까? 임종석이죠. 밖에 있는 주사파의 대장은요? 뭐 그거는 제가 그까지 얘기하면은 갑자기 국정원에서 야 누구냐 이래 머리 아파지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조원진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고요. 그러나 제가 조금 군데군데 몇 가지 반론적인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아니 정권이 장기 집권 계획을 세우는 게 뭐 잘못입니까? 그러면 한국당은 또 대한애국당은 집권 계획도 없고 정권 잡아도 5년만 하고 야당한테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 업무의 냄새가 나고 그게 음모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민의 정상적인 이제 이 선거를 권리가 통해서. 뭐냐? 언론 방송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사법부지 않습니까? 아니 보수 우파 지도자들 혹은 정치인들한테는 재갈을 다 물리고 또 그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을 다 지고 손에 쥐고 네.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의 정권 교체가 아니죠. 정상적 경쟁에 의한 정권 투쟁이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아니다. 업무의 색깔이 너무 깊고 그 업무가 권력이 뒷받침되어 있는 업무 같으면은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자유민주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안 된다 예,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반론인데요. 이제 언론이 다 장악돼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언론 장악하려고 했다가 뭐 블랙리스트니 뭐니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했다가 지금 사법 처리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그러니까 이쪽 저쪽 다 하라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뭐 여야 지금 입장은 바뀌었지만 언론 장악하려고 다 했던 거고 그건 관점이 좀 다른데 예. 관점이 다른 게 이정현 뭐 저하고는 요즘 뭐 통연락 안 한다만 네. 이정현 홍보수석이 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 세월호 당시에 해경에다 그래요. 예. KBS를 통해서 해경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거가 언론 장악이다. 그래서 이거는 언론에 대한 엄청난 개입을 했다. 이런데 지금 주사파 정권이 하고 있는 기존적인 언론 사장 임명의 문제에서는 예. 달라요. 근데 임명대가 있는 임기가 보장대가 있는 KBS, MBC 사장을 쫓아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지금. 그래도 이게 보는 각도가 전혀 다른 게 우파들은 좀 뭐라 그럴까요? 한편으로 좀 바보스러웠다. 저는 뭐 솔직히 그래 말하고 싶고 그래요. 예. 뭐 일도 못하면서 부품하게 터트리기만 터트려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뭐 하는 듯이 국민들은 그래서 우파 정부니까 잘할 것이다 이래 믿었는데 네. 내가 볼 때는 아무 실행을 못하고 참모들이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이 뭐라 그럴까 기획이라든지 예.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철저한 준비가 없다. 저는 그래 보고 좌파들은 주사파뿐만이 아니고 시민단체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시민단체는 좌파는 세분화되어가 있잖아요. 네네. 방송, 신문, 이게 예를 들어서 저게 뭐 문화계, 네. 문화계도 세분화되어가 있고 이 단체들 또 환경단체도 막 수십 개가 세분화되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는 한 분야에 대한 이 준비성이 제대로 되어가 있었다. 그것을 우파는 알겠습니다. 간과했다. 그러면 결국 두 가지 문제가 또 나와요. 아니 좌파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단체도 운영하고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파는 도대체 뭐 했냐?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우파는 그냥 정치권, 저도 정치 지금 국회의원 3선입니다만은 네. 이 국민들을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우파 보수 국민들을 네. 그냥 정치 때, 선거 때 반짝 저희들이 여러분들 대변합니다. 그럼 국민들은 믿고
이런 정당이 국회의원도 뭐 한 160석 되니까 믿을만하다 이렇게 믿었는데 그게 부응 못한 거예요. 준비를 못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좌파를 비판할 게 아니라 우파가 반성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죠. 저는 그래서 이번 6.13 지방선거가 예. 두 가지다. 하나는 이 권력 찬탈 세력에 대한 심판 선거. 그거는 뭐 문재인 주사파 혹은 사회주의 개헌 헌법하고 다 맞물려 있는 문재인 퇴진하고 맞물려 있는 게 하나 있고 지금까지 보수 우파 국민 저는 이제 보수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우파 국민들이 아무튼 대한민국의 한 50% 이상을 점했는데 예. 이거에 대한 비전도 못 주고 준비를 못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탄핵 과정에서 반대한민국 저는 반대한민국이라는데 반자유주의, 예. 반시장 경제의 이 권력 찬탈 세력에 의한 견제를 못할 뿐더러 네. 그것 또한 배신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승민이나 김무성 뭐 이런 분들은 저는 처음에 배신자다 얘기하다가 제가 마지막 의총 때 탄핵소추 마지막 의총 때 정세균 의장한테 발언 신청했는데 발언을 안 받아줬어요. 아니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하는데 소속 국회의원이 반대 의견을 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 자체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의총 때 제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예. 이거 만약에 탄핵 소추되면 좌파한테 정권 넘기고 나라 망한다. 그러면 이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다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발언을 합니다. 네. 분명하게 그렇게 말을 던졌는데 그냥 뭐 탄핵 소추하고 탈당해서 바른정당이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정당에서 죽든 사든 자기들이 탄핵까지 국가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은 탄핵까지 시키고 자기들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나갔으면은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죽든 살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국민 심판 안 받았잖아요. 그러고는 다시 또 합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수 정당을 믿었던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 번째 6.13 선거의 네. 목적은 첫 번째는 분명히 문재인 퇴진, 이 쿠데타 세력에 대한 심판. 두 번째는 보수 정당은 좀 망했다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새로운 보수 정당의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러고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국당은 그러니까 없어져야 된다, 해체돼야 된다. 뭐 바른정당 또는 바른미래당도 똑같이 보실 것 같아요. 아니 바른정당은 해체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지금 그러기에 바른미래당 전에 바른정당을 보면은 예. 자기들이 그렇게 명분을 가지고 네. 이것이 이 대한민국을 보수를 살리는 길이라고 나갔는데 예. 불과 몇 달 만에 해체돼 버리지 않습니까? 공중분해 됐어요. 공중분해 됐는데 그러면 제가 요즘 국회의원들 가면은 목욕탕 있어요 국회에. 네, 국회. 그거 보면 내가 이제 후배들이든 오면은 너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해놨는지 한번 봐라. 내가 그래 솔직히 그래요. 네. 빨가벗고 앉아서 얘기한다고 내가. 야 너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해놨냐. 이 지금 상황이 도대체 뭐냐. 박근혜 대통령만 죽이면 너건 다 될 줄 알았냐. 내가 그날 마지막에 했던 말 들어봐라. 너 다시 한번 가서 한번 열어봐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좌파 정권 넘기 나라 망한다 했다. 그러면은 너거는 소위 친이계입니다. 친이계 너거는 박근혜 대통령 치고 바른정당 만들어가 나가가지고 지금 결과가 뭡니까? 우파가 다 죽게. 여기는 보수 국민들의 그 어떤 실망감을 떠나서 네. 보수가 다 죽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반성부터 해야 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 이명박 MB 구속되니까 자기 반성하는 거야. 아 이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예측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쟤들은 벌써 노무현 자살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마음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예측도 안 하고 박근혜만 지내면은 그럼 좌파들이 정권 잡으면 MB는 그냥 놔두고 그냥 가자. 그 판단 정도는 해야지. 정치판에서 대통령을 죽이든 새로운 정당을 만들든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몇 달 앞에 판단도 못 하고 이 사람들이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결국은 깨지고 공중분해돼 가지고 완전히 죽을 거를 또 잔머리 굴리 가지고 바른미래인가 뭐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 바른미래당. 그래서 이게 그 과거의 군부 독재 민주화 과정에서는 딱 양당, 자냐 오냐 양당제가 네.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당이잖아요. 네. 그런데 뭐냐 이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지금은
독재 정권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쿠데타에서 독재 정권. 그럼 여기하고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야당이 필요한데 국민들, 특히 보수 우파 국민들은 뭘 분노하느냐? 이 강력한 야당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분노한 거예요. 네. 중도의 바른미래 중도 정당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치사 역사를 현대사 정치 정당의 역사를 보면은 네. 강력한 좌파 정권이 되든 강력한 우파 정권이 있으면은 알겠습니다. 반대의 강력한 좌파 우파 정당이 지금 있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의 이 정세 인식의 틀에서 보면 그 문재인 정권과 강력하게 맞서 싸울 유일한 야당 세력은 대한애국당밖에 없네요. 대한애국당 신세정당이에요. 예. 신생정당 이제 준비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네. 이 우파정당, 우파정당의 새로운 개편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제가 이제 국회의원 3선을 하면은 이번 지방선거는 뭐 대구 말로 하면 지선거가 아니에요. 국회의원 저거선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요. 예. 자기들이 지역 관리 혹은 뭐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 뭐 좋은 말로 그냥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자기들이 지역 관리를 제대로 하고 다음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선거예요. 네. 지선거가 아닙니다. 네. 자기 선거. 자기 그런데 선거 아니다. 총선 딱까지 지방선거 딱 끝나면 22달 남아요. 그럼 이제 자기 선거가 자기 선거가 다가오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공천 받을 수 있을까? 또 홍준표가 있는 한도에서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 내부적인 엄청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데 네. 저는 사실은 제가 자한당의 새누리당 저는 새누리에 있었던 의원으로 새로운 우파 정당의 새로운 길을 가려면은 저도 지금 3선 의원이잖아요. 네. 3선 의원 이상은 정계 은퇴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초재선 의원들이 그거를 왜 못하고 있는지. 소위 말 과거에는 민주화 과정에 정풍운동을 했어요. 그래. 그 다음에 정당개혁운동을 또 했어요. 인물교체운동도 했어요. 이 많은 과정들을 겪었는데 이 가장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었던 좌파 독재 정권하고 보수로서는 초유의 위기지. 초유의 위기의 상황에서 왜 초재선들이 그러한 활동을 못할까? 이제 뭐 자기 이제 당협위원장 눈치 보다가 당협위원 잘릴까봐 못했다. 그런 말 잘 듣는 사람만 공천한 사람이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 아니었나요? 말 잘 들었으면 탄핵 안 되겠지. 말 안 듣는 사람들, 저는 조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네네. 정치 안 하면 안 했지. 정치를 판에 들어와서 최소 국회의원까지 됐다는 사람들은 네. 자기의 이념, 자기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길로 가야 되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런 의미를 두면 의미가 안 돼요. 그러면은 자한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저는 뭐 자체 정풍 안 될 것 같아요. 지도부가 뭐 자기 스스로 개혁한다. 이거는 국민들이 인식도 안 해요. 예. 그럼 초재선 의원들이 일어나서 3선 이상 이번 탄핵 문제, 그다음에 분당 문제, 뭐 등등등 우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한번 다 잠적해보자. 뭐 저도 3선 의원 아닙니까? 네네. 다 함적해보자. 그래서 드러내자. 드러내려는 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싸울 필요 없어요. 간단해. 3선 의원 이상 전부 다 정계 은퇴 선언을 해라. 그럼 대표님 지금 정계한테 선언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제가 얘기해요. 자한당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자한당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은 저는 언제라도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한애국당이 너무 멋진 당이야. 당대표라는 사람이 너가 보수 우파 정당으로서 제대로 개혁을 하고 하면은 언제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걸 못 하잖아요. 예. 그러면 초재선 의원이 70%예요. 그래 왜 못하느냐? 왜 못하느냐? 용기가 없는 거예요. 비겁하단 말이에요. 당당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다. 그래서 네. 대한애국당은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고 행동하는 우파 정당이 되겠다.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은 자한당이 제가 좀 예측을 해보면은 지방선거 참패, 예를 들어 지방선거 참패 후에 당대표의 진퇴에 대해서 있습니다. 네. 안 돼요. 대표라는 사람이 뭐 안 들어요. 뭐 들을 것은 벌써 들었지. 안 들어요. 그럼 결국은 저는 이 개혁을 제가 말씀드린 자한당 내의 개혁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네. 그것도 실패할 거다 보고 있고 네. 그 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초재선 중에 그래 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싸우다가
갈라질 수밖에 없다. 자기 선거기 때문에. 네. 시점적으로 자기 선거기 때문에 갈라질 왜 자기들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고개까지 다 숙이고 비겁하게 있었는데 이제 지선거잖아요. 지선거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차원을 좀 달리해서 우리 대표님 말씀 좀 더 듣겠습니다.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무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죄죠. 무죄다. 왜냐 그러면은 헌법 우선 탄핵 소추 내용이 네. 20몇 가지 하다가 줄어가지고 그것도 헌재에서 줄어달라 해가지고 가르쳐줘서 한 수 가르쳐줘가지고 뭐 이렇게 몇 가지 18개 했는데 그래요. 그게 13개인가 했어요. 헌재에서 다 아니다 된 거예요. 그래요. 결국 뭐가 됐느냐 통치자로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었다. 그래요. 이거는 너무나 주관적이잖아요.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다 없다를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할 수가 있느냐.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자체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한 그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어겼지만은 헌법 대통령 탄핵 소추 안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탄핵 자체가 무효다. 저는 그래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탄핵 자체가 무효면은 대통령 재임 중에 조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탄핵 자체가 무효인 상황에서 구속의 여건이 안 되는데도 구속을 시켜버렸잖아요. 탄핵시켜놓고 구속시키고. 자, 그러면 구속의 여건이라는 게 뭐 가장 중요한 게 증거 인멸, 도주 아닙니까? 도주. 대통령이 그때 삼성동 사죄했을 때 카메라가 수십 대, 뭐 기자들 수백 명이 딱 어떤 도주가 가능합니까? 그런데 구속시켰잖아요. 그럼 또 구속 연장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속 연장 문제는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구속 연장의 요건. 그런데 구속 연장을 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살인적인 정치보복이다. 지금 전 세계사에 없는 살인적인 정치보복이고 인신감금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거는 법의 이름을 가장한 인신감금 상태다. 그래서 대한애국당하고 태극기를 듣는 많은 국민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이 아니고 구출이다. 알겠습니다. 용어를 자, 그렇게 봅니다. 탄핵 잘못됐고 그다음에 구속 잘못됐고 구속 연장도 잘못됐다. 예. 그런데 얼마 전 1심 재판 판결이 나왔잖아요. 24년에 180억. 그럼 그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18개의 재항목 중에서 네. 2개는 이제 무죄다. 네. 그다음에 16개. 16개가 유죄. 있는데 16개 중에서 이게 형사법이잖아요. 네. 형법이잖아요. 증거 중심주의예요. 네. 증거 중심주의. 무죄의 원칙. 자, 무죄의 원칙은 생방을 하면서 깨버린 거예요. 무죄의 원칙. 그래요. 생중계. 생중계하면서 깨버린 겁니다. 이건 그냥 마녀 사냥식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주게 한 거예요. 똑같이 김정은이가 장성택 죽일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장성택 체포할 때 중계 딱 해줬잖아요. 네. 똑같은 방법을 썼다. 두 번째, 무죄 추정의 원칙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증거, 실질적인 16개 제목에 대해서 실질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실질 증거. 정황이에요. 네. 정황이고 이게 안종범의 수첩. 안종범의 수첩의 내용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안종범이가 들었던 얘기를 저런 거하고 하나는 그 비서관들하고 안종범이 앉아서 기사 내용들을 자기가 검찰 출석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수첩이에요. 네. 이 수첩이 뒤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순서가 이게 먼저 만들어진 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수첩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졌다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거를 밝혀야 되잖아요. 진위를. 그걸 안 밝히고 검찰 쪽에서 일방적으로 안종범 수첩 2가지, 6가지인가 5가지를 다 증거 채택해 버렸단 말이죠. 네. 그게 우선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죄, 제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 이게 묵시적 청탁은 아니다. 네. 그러면은 무시적 청탁은 말도 안 되는 관심법이니까 이건 이제 저항이 너무 세다 이런데 뇌물이나 제3자 뇌물이라는 것은 육하 원칙에서 언제 누가 무엇 때문에 언제 어떤 이유로 줬는 이유가 그걸 육하 원칙에 따라서 뇌물을 준 사람인데 박근혜 대통령을 다 뒤져보니까 다 뒤졌잖아요. 뇌물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K미르 재단은 돈이 그대로 있어요. 서석구 헌법재판소 그때 헌법 변호사가 계좌 그걸 다 봤잖아요. 보니까 K미르 재단에 돈이 그대로 있더라. 왜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를 빼고는 돈이 그대로 있더라. 그러면은
K미르 재단에 모금을 했다. 그리고 재단법을 조금이다 아는 사람은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K미르 재단을 장악하려고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상식적으로 퇴임 대통령이 K미르 재단을 다 장악해서 이게 전두환 대통령 때 무슨 일회 재단입니까? 이게 비판적인 언론 방송이 다 있는데 K미르 재단에 돈이 그대로 있는데 그럼 뭐냐? 고영태를 비롯한 김한수, 고영태 몇몇 인간들이 K미르 재단에 돈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거를 중간에서 이 문제를 치려고 그런 거. 고영태 녹취록은 다 나오죠. 그 고영태 녹취록도 증거 채택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너가 16개 항목을 했는데 직접적인 뇌물 받은 것도 없고 제3자 뇌물도 그러면 문제는 제가 미국 쪽하고 미국 이제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부정부패를 했다고 지도자가 잡혀 들어가서 석 달 안에 부정부패 돈이 오간 것이 밝혀지지 않는 지도자가 있냐? 자기 기억은 없대요. 박근혜 대통령은 석 달이 아니고 14개월 동안 검찰, 특검, 재판부 다 뒤졌는데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누구한테도 돈이 오간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깨끗한 대통령이다. 어느 정치 지도자 중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 뒤졌는데도 뇌물 한 푼 안 받고 제3자 뇌물 관계 안 되는 정치인 있느냐. 그러면은 그런 뭐 예수님 말씀대로 돌을 던져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지금 우리 조원진 대표랑 말씀을 이제 나누다 보니까 그 지난 1년 또 2년 가까운 세월이 정말 격동의 세월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파노라마 같이 이제 보이는 거죠. 제가 그때마다 방송했던 것도 지금 다시 제가 떠오릅니다. 저는 탄핵이 안 될 거라고 예측했거든요. 뭐 제 예측이 자꾸 틀렸습니다. 근데 그리고 대통령도 그래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탄핵이 어렵다고 제가 봤고요. 그 다음에 뇌물죄, 경제공동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뇌물죄로 기소한 부분은 공소유지가 힘들 거다. 제가 그렇게 여러 차례 제가 방송에서 평론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보신 겁니다.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그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 1심 판결을 공개하는 것은 그건 부적절하다. 제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대법원 규칙 개정할 때부터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개정 그 생방송 선거 방송 중계하는 당일까지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라고 표명했고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랬던 기억들이 이제 떠오릅니다. 자, 그런데 사실 많은 국민들은 그 이전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 굉장히 실망스럽고 또 불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지금 그 당시에 황영철이가 뭐 최순실의 남자켜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사실은 정치권에 좀 물어봤어. 최순실을 아는 사람 몇 명 될까? 아마 유승민 알았을 거예요. 이혜원 정도.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되기 전 시절, 지난 MB 쪽하고 경선하던 시절에 정치판에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 확실하게 알든 어렴풋이 알든 알았을 거다. 2006년 7년. 그 정도고 그렇지 않고 지금 삼선 의원부터는 거의 모른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 말고 삼선 의원부터는 내용을 전혀 모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순실의 존재를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그 상황들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느닷없이 JTBC 태블릿 PC가 탁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태블릿 PC가 국가수에서 이거는 한 사람이 사용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사용한 정황이 있다. 제가 방통이 있잖아요. 이게 묘하잖아요. 자, 고영태 책상에 가서 태블릿 PC를 가져와서 거기에 연결 잭이 과거 오래된 거라서 잭 구하는데 몇 시간 걸려가 잭을 연결해요. 연결했는데 그 방송에 딱 그래 나와요. 공개를 못 하겠다. 나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어. 이거 오늘 처음으로 얘기하는. 봤더니 30분 안에 비밀번호를 다 풀어버려요. 이게 만약에 최순실 건데 어떻게 30분 안에 그것도 뭐 준비하고 이런 과정 다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미리
비밀번호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번호가 아니고 이렇게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건데 그러면 아니 이게 최순실 건데 어떻게 JTBC 기자가 알 수 있나? 자 여기서부터 의문을 가지고 역으로 한번 가보자고. 역으로. 네. 그러면 신혜원이라는 사람이 양심선언을 했잖아요. 아 이거는 인수위에서 썼던 거다. 내가 썼던 거다. 그건 또 묻혀버려요. 그러면은 또 중앙일보 뭐 누구는 또 그래 얘기해요. 내가 그거 줬다. 그러면 도대체 이 그림 파일을 한 그려보면은 답이 나와요. JTBC가 태블릿 PC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JTBC가 JTBC에 태블릿 PC가 필요 없을 수도 있었다라는 게 손석희 사장 얘기가 나와요. 그건 뭐냐? 태블릿 그 당시를 한번 잘 우리 고 박사님 보면은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국민들을 얼마나 압박했습니까? 보수 국민들이 무슨 내용이 있느냐 막 했는데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결국은 태블릿 PC를 보니까 드레스덴 연설문 수정 막 그러기에는 뭐 고영태가 그러게 지금 최순실이가 연설문 수정을 침이다. 아니 태블릿 PC는 수정 기능이 없어요. 드레스덴 연설문 수정 기능이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태블릿 PC에 최순실이가 셀카 찍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국가수에서 발표해 보니까 손 두 개가 다 있는 거야. 그게 어느 중국집에서 이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그냥 어린애가 막 찍었는 사진이에요. 그것이 태블릿 PC에 최순실이가 찍었는 그래서 그게 최순실 사진이 몇 장 있는데 그게 최순실 걸로 둔갑해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이게 이 소위 말하는 촛불 집회에 도화선이 된 거 아닙니까? 예. 태블릿 PC가. 그래요. 예. 그럼 제가 방통위원회에서 이 촛불 집회에 도화선이 됐으면 태블릿 PC를 가지고 역사적으로도 이거 증거를 남겨야 될 거 아니냐. 너그 말대로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을 했으면은 이 역사적으로 기록 남기자 그러면은 이거 특검하자. 안 그러면 국정조사를 하든지. 그렇죠. 특검하자 이렇게 그렇지. 갖다 놔놓고 제가 단식을 했잖아요. 14일 동안. 네. 그럼 태블릿 PC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별도로 한번 해보자. 네. 그러면은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자랑스러운 태블릿 PC 최순실께 다 밝혀질 거 아니에요. 못합니다. 왜? 태블릿 PC가 최순실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황들이 오늘 고성국 박사가 TV조선 나가시니까 TV조선에서 제한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기회 주겠습니까? 안 주는 거예요. 저는 내용을 예. 방통위에 있었지만은 그 내용들을 거의 짜집기가 아니고 완성본을 지금 만들었어요. 네. 고영태, 김한수, 모 검사, 이진동, 그다음에 홍석현, 홍정도, 최순실, 신혜원, 그다음에 정호성, 그죠? 네. 이춘상까지 이 그림이 다 파일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네. 지금은 JTBC가 태블릿 PC 필요 없었어요. 이 국정농단은 태블릿 PC 때문에 국정농단에 대통령이 탄핵된 게 아닙니다. 이래 가는 거예요. 논조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태블릿 PC가 어쨌든 그들이 출발점이- 옳았으면은 예. 도화선이잖아요. 옳았으면은 이거는 역사적으로 남겨야 되잖아요. 이 위대한 태블릿 PC가 대한민국을 그들 말한 대로 사회주의 혁명을 이끌었다. 안 나잖아요. 그래요. 그 문제의 태블릿 PC는 이제 검찰도 이게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법원에서도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상태죠. 다 이유가 있죠. 예. 지금 그렇죠. 그게 네.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촛불의 기폭제였는데 실제로는 이후 과정에서 이게 최순실 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밝혀졌다. 네. 따르니까 재판부에서도 이것을 채택할 수 없었고 이미 탄핵하고 사법 처리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이제 JTBC도 태블릿 PC 때문에 탄핵된 거 아니다. 라고 지금 오히려 하고 있죠. 네. 말을 바꾸고 네, 있다. 말 바꾸고 이제 이렇게 있죠. 네. 우리 조원진 대표가 주장. 지금 재판부는 자. 이건 태블릿 PC가 최순실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그러면은 저는 그래요. 지금의 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법치 사망의 재판부의 말을 못 믿는다 국민들이. 네. 그러면 국민들을 화합하기 위해서라도 이 태블릿 PC 진실을 밝혀보자. 그러니까 검증하자, 공개적으로. 공개적인 검증을 하고 네.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최순실 거였으면은 뭐 다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을 거 아니냐. 네. 그런데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주장은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예, 예. 태블릿 비록 대통령은 탄핵됐고 사법 처리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출발점이 됐던 문제의 태블릿 PC가 과연 최순실 거였는지는 역사를 위해서라도 지금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하자. 된다. 이렇게 지금 특검을 계속 하든 주장하고 국회에서 있는 하든. 겁니다.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결코 못합니다. 자, 그와 별도로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 있었고 또 뭐 출입증도 뭐 제대로 제시 안 하고 들락날락 할 정도로 뭐 그게 문고리 3인방의 도움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게 단 한 번이라도 대통령 연설을 손을 받거나 뭐 그거 부분은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했죠. 그 부분을 우리가 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눈높이의 생각들을 좀 듣고 싶었다. 그렇죠. 국민의 눈높이 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 최순실의 부분은 네. 뭐 지난번에 CBS 생방 대담하는데 최순실 물어요. 그 내가 아니 제가 그래도 명색에 소수 정당이면 정당 대표고 제가 국회의원 3선인데 최순실 개인의 얘기를 제가 왜 합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최순실, 고영태, 김한수 혹은 차은택 이 라인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법적 처벌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전체 52.1%를 받은 여성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갔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업무 조작 기획이 있었느냐? 또 언론 방송에 편파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순실 혹은 그 주변의 여러 가지의 뭐 그냥 뜰거지라 그럴게요. 뜰거지들의 불법 행위 부분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네. 그런데 이게 국가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상황까지의 사안인가 아닌가? 이거는 분명히 짚어야 되는데 그게 태블릿 PC가 있고 네.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의 금전적인 거래 혹은 뭐 뇌물 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 이거죠. 예. 지금 조 대표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건데요. 이 탄핵 과정에서 계속 야당 쪽에서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탄핵재판, 헌법재판소에서는 세월호 7시간은 다루질 않았어요. 또 재판 사법 처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세월호 7시간 얘기는 지속적으로 환기되어 왔어요. 그리고 뭐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고 계속 그랬거든요. 이제 검찰이 이제 밝혔어요. 그 시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슨 뭐 외출해서 딴 남자 만난 것도 아니고 무슨 미용 시술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관저에 있었다. 자, 검찰이 이런 거예요. 세월호 제 질문은 뭐냐면 자, 그런데 어쨌든 분위기는 뭔가 하여튼 좀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고 당당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뭔가 좀 민망한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지고 또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도 하여튼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면서 일종의 이 여론 단죄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막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흘러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은 사실은 우리 정치가 지금 이제 쭉 설명하신 거잖아요. 우리 정치가 이걸 넘어서기가 과연 가능할까? 연하 야나 말이죠. 저는 가능한 게요. 네. 이제 실체잖아요, 실체. 그러면은 이 문재인 이 그룹들이 여러 가지 형태를 한번 보시면은 그 당시에 재구속할 구속 연장 할 때 캐비넷 문건 들고 나왔어요. 특활비, 캐비넷 문건. 그다음에 구속할 때는 뭐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때 뭐 완전히 100대 빵 이런 언론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그랬다죠. 지금 이번에 1심 선고하는데 임종석이가 뭐라 합니까? 야 이거 9시 반에 보고를 했는데 1시간이 늦었다고 한 거예요. 9시 반에 보고했는데 여기는 10시 10분인가 뭐 이렇게 되고 40분 뭐 이렇게 되는 차이가 있다고 10시 18분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임종석이 제기를 했어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발표는 실체는 뭐냐? 지금 검찰에는 발표를 이렇게 해요. 재판부가 검찰이
실체가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실체가 없다고 발표를 해요. 그렇죠. 검찰은 딱 그렇게만 발표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윤의 미래설, 롯데호텔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에 제기했던 정치인들 많잖아요. 이거 다 사법 처리 받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 다음에 앉아서 성형수술 뭐 했다. 네. 청와대에서 이것도 아닌 거로 밝혀졌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박영선이나 이런 사람들 다 사법 처리 받아야 되잖아요. 허위사실 유포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또 뭐죠? 구술했다. 구됐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기 누굽니까? 안민석이, 그 다음 요즘 뭐 잘 나오던 유시미, 이재명, 그 다음에 박영서이 등등 수도 없는 지금의 집권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실체 없는 얘기들을 퍼뜨린 거예요. 그러면 그 7시간에 대한 검찰의 내용은 뭐냐? 실체가 없다. 의혹이 실체가.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은 A를 언론에서 신문에 실을 때, 방송에 뺄 때, 네. 뭐 보통 말로 이렇게 타이틀을 걸 때, 예, 제목 달 때. 실체 없다. 검찰 실체, 예를 들어서 성형, 외도, 미래설, 아무런 실체가 없었다고 예. 깔고 보고 시간이 차이가 있었다. 자, 이렇게 까는데 임종석이가 얘기했는 9시 반 보고도 잘못된 거다. 이게 공정이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건 다 뺐어요. 다 빼고 뭐냐? 이게 실체가 없으니까 당할 놈들이 너무 많잖아요. 거짓말했는 놈들이 너무 많잖아. 패널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적 처벌받아야 될 사람 너무 많은 거, 이 한 건으로. 예. 자기들이 검찰이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뭐냐? 실체 없는 게 주인데, 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언론 방송이 조작한 거라는 거지. 글자를 조작한 게 화면을 조작하는 게 아니고, 예. 실체의 줄을 뒤로 빼버리고 객을 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는 것은 이걸 먼저 얘기를 하고 했으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겠습니까? 너가 잘못했네,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언론 방송이 갑자기 이 문제는 툭 떨어뜨리고, 뭐 한두 개 언론에서 떨치고 나머지는 다 보고 시간이 10분 늦었네. 네. 이거 거짓말인 거다. 이래 된 거. 그래서 과연 이 지금의 공중파 언론 방송들을 믿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제가 국민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야, 이제는 언론 방송만 보지 말고 고성국 TV, 뭐 유튜브 이런 거 봐라. 여기서 진실을 좀 봐는 게 좋다. 저는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검찰의 그 발표가 있었던 날 저희 고성국 TV에서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 재판, 여론 정치의 위험성을 마녀 사냥. 했습니다. 예. 자,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음에 좀 자주 모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지막 질문은 이거는 아까 말씀 나온 중에 꼭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이것만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쪽에 있었던 이른바 MB계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는데 앞장섰고 결과적으로 다 죽게 됐다.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도 그런 인식들이 있고 뭐 홍준표 대표가 엊그저께도 또 그 얘기를 했어요. 비슷하게 했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대표님? 실제로 그렇죠. 왜냐하면은 MB계를 그냥 MB계라고 뭉뚱그려 할 건 아니고 MB계 플러스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하려고 했던 이원 집정부제 세력이다. 이 둘이가 맞아떨어진 거다. 그래서 그 정치판에 그 소위 말하는 김무성, 홍석현, 뭐 그대로 얘기하면 실명 거론한 박지원 등등 몇몇 사람들이 네. 맞아떨어진 거예요. 자기들 생각이. 네.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을 있으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2016년 8월 15일 날 김정은하고 북한 주민 분리를 했잖아요. 그래요. 다 넘어와 달라. 네. 우리가 다 받겠다. 그럼 김정은하고 분리하고 바로 참수부대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 좌파들 종북 세력들이 느낀 거예요. 우선은 김정은 스스로는 이게 뭐 이스라엘 시리아 문제, 화학무기 이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밝혀지면서 죽음의 그림자를 본 겁니다. 그래요. 김정은이. 네. 그래서 김정은이 저렇게 급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종북 좌파 세력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참수부대를 설치하는 순간에 이거는 집권 안에
친다. 뭐 치는 건 몇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 저는 레짐 체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짐 그래, 체인지. 그래. 드러내라. 김정은 드러내라. 김정은 드러내가라고 죽이라는 소리 사료도 좋은 짓 하나밖에 안 해. 아무 정신도 안 하는 거야, 지금. 아, 그런가요? 왜? 네. 김정남이 죽이는 거 봤거든. 겁내는 거예요, 겁. 그러면은 레짐 체인지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드러내는 방법이 있고, 미국이 얘기하는 코피 전략이 하나 있고, 이도 저도 안 돼가 또 거짓말, 지금 또 거짓말 하고 있잖아요.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네. 거짓말하는 이 김정은 소위 중국하고 가서 이제 실토를 했어. 뭐라고 실토했느냐? 정영영 안보실장은 공개를 안 했잖아요. 김정은하고. 네. 네. 그러면 페이퍼 하나라도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해. 그거 달랑 들고 미국 가는 거야. 그런데 김정은이 하고 핵인을 공개를 안 했는데 김정은이 북경 가서 공개를 해버렸어요. 네. 시진핑한테 뭐라고 했나? 선대윤론. 그거는 이제 정인용도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단계적 핵폐기. 그렇지. 이 단계적 핵폐기. 단계적, 동시적. 단계적 동시적 핵폐기라는 논어는 그거 선대위원이야. 네. 단계적 핵폐기가 비핵화가 선대위원, 핵폐기가 비핵화가 선대위원이에요. 한반도의 단계적 비핵화 이게 선대위원인데 네. 이게 노태우 대통령 때 뭐 그냥 뭐 소칭 안 하고 노태우 때 어떻게 됐었죠? 1991년, 92년에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잖아요. 예. 그때부터 단계적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는 게 제네바 합의하잖아요. 제네바 합의가 김정삼 때 한단 말이에요. 제네바 합의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동결 얘기가 그때 나와. 그 다음에 이제 9.19, 김대중 가서 했던 얘기. 김대 그때, 국민들한테 북한은 절대 핵 안 만드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너 모든 거 내가 책임진다. 네. 이래놓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14선언을 노무현이 가서 한 2007년에 결국 뭐냐. 너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25년간 겪어왔던 얘기를 똑같이 해버린 거야. 그래요. 예. 중국 가서 얘기한 거요. 뽀롱이 나버린 거야. 특사가 갔던 얘기. 너가 특사가 김정은한테 받은 게 핵폐기가 아이가. 핵폐기가 아니다. 소위 말하는 미국이 볼턴이 얘기하는 대로 그 핵폐기가 아니다. 시간 벌기고 기만 전술이고. 그러면은 결국은 미국은 벌써 아는 거예요. 존 볼턴이 바뀌고, 그 다음에 폼페이오 바뀌고, 트럼프, 폼페이오, 존 볼턴. 이 라인은 뭐냐? 자기들이 얘기한 대로 CVID인가? 그거 아니냐? 그래요. 자, 검증 가능하고, 확실하게 검증 가능하고, 다시는 핵을 못 만드는 과정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가가지고 김정은이가 위험하잖아요. 자기는 얘기는 해놨는데, 안 되는 거야. 중국이 부르는 거예요. 네. 왜? 중국은 왜 부르냐? 미중 무역 전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중국은 100점 100패예요. 무조건 그렇지. 중국이 죽겠다 현재로서는 했다고. 중국의 네. 내용을 네. 잘 아시잖아요. 네. 왜? 중국 미국한테 죽는 겁니다. 그 무역 전쟁 하는 순간 죽는데 거기에 하나 북한을 들고 이제 북한 핵 문제를 내가 이제 책임 좀 져볼게. 그래서 핵무기 북한을 레버리지로. 그래서 이게 북한을 죽일 거냐 말 거냐 미국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면 중국 무역 전쟁을 해서 G2의 위상을 꺾을 거냐. 또 하나는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 러시아는 빼놓고, 러시아는 강대국은 빼고, 나머지 중국을 들고 서 있는 나라가 전부 친미국가예요. 하나, 북한 빼놓고. 자, 이 부호를 놓을 거냐 말 거냐, 되게 국제역학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김정은이 가서 이제 고백을 다 했어. 하나는 단계적 네. 핵폐기. 저거 선대위원 맞아. 그거. 두 번째는 사자회담. 뭐냐면 중국은 사자회담을 주장하는 그렇지. 거지. 육자회담 아니에요. 그래야 중국이. 그때는 육자회담은 일본하고 러시아가 하도 들어가 하니까 육자회담을 만들었지. 사자회담. 그러게 중국이 들어가가 지목을 차지하려는 거야. 얍삽하잖아요. 덩치는 크다란데 얍삽해. 중국이. 그럼 미국은 이제 이 좌파 정권들은 급한 판단을 했는데 중국 가가지고 이해찬 총리 90도로 절하고 노대사는 가가지고 칭송에 실을 올리고 저 문재인 씨는 가가지고 혼밥하고 이게 중국은 뭐냐? 이 좌파 정권 우습게 바꾸는 거예요. 너거는 우리말 듣는 꼭두가시에 불과하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지금까지 좌파들이 논리적으로 미제국주의라고 얘기해가지고 비판을 했잖아요. 미국의 식민지다 우리가. 이거는 이 정권 자체가 중국의 식민지 역할을
해달라고 갖다 바친 거야. 산불정책 뭐안 되는. 그건 앞으로 예. 족쇄가 딱 지어가 있는. 그러면 결국은 뭐냐? 결국은 이 김정은이 가가지고 중국한테 이 특사한테 얘기했던 걸 공개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환상에 벗어나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예. 25년 전에 했던 북한의 대남 전술하고 똑같은 전략을 가지고 있다. 단지 하나, 미국이 상대가 다르다. 자,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은 조원진이가 얘기하는 레짐 체인지, 저보고 정당에서 야 북폭 왜 소리 안 하냐 이래요. 그거는 레짐 체인지 다 들어가는 그게 정당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요. 결국은 이게 이제 6월 부분이에요. 자, 4월 남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5월 미북 정상회담 갈지 안 갈지 모르면 갈 거예요. 왜? 판을 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도 중국하고 무역 전쟁하기 싫거든. 어느 정도 중국이 기밥하고 항복기 들고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한테 명분을 주는 게 뭡니까? 야, 너 북핵 핵시 처리해. 명분 주면서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시진핑은 시진핑대로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야. 이 무역 전쟁하고 핵 폐기하고 맞물려 있는데 네. 중국이 뭐를 하겠습니까? 예. 그게 답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얘기한 대로 김정은 드러내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 네. 그래서 지금 6.13 지방선거 이후에 두 달, 예. 그 예측해 보면은 두 달이 알겠습니다. 이 한반도 전체에 굉장한 역동적인, 외교적으로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좌파 시각들을, 좌파의 눈을 벗어야 돼요. 예. 그 제가 이제 정론일침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문제고요. 그 지금 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김정은이 급하게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고 중국 외교부의 입을 통해서 이제 흘린 그 단계적 동시적 그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김정일 때부터 해온 25년간 해온 기만 전술의 김정은 판이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군사 옵션 실행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예. 뭐 이렇게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거기에 중국의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있기 때문에 더 높아져 버린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주장 지금 이제 조원진 대표도 거의 같은 맥락에서 지금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지금 진단하고 계세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저 한 번 더 모시고 그 문제만 가지고. 그 문제만 가지고 좀 본격적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